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내일 아침 9시쯤 경남 통영 인근의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상청은 태풍 중심부가 내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 인근에 밤 10시쯤에는 서울 동쪽 약 30km 지점을 지나면서 북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빈사춘이 보니까 순천에 지금 비 온다고 하시고 지금 모쪼록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사람이 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다니기만 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예고글 영웅심리에 불타서 이렇게 그냥 요새 유행이니까라고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김영민님 안녕하세요. 심은정님 뉴바하이, 네. 지방이님, 네. 어서 오세요. 탈레모님 뉴스 프리데스크 아니고 바사삭이죠? 네. 반갑습니다. 데이지님, 네. 백인기님, 역풍이다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8월 9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이 그래도 조금 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람 불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전도 생각보다는 전보다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네, 태풍 오기 전에 약간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너무 더웠어요. 네, 역풍이다님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부는 창원입니다 하셨어요. 저 오늘 생일 아닌데요? 어느 분이 생일이라고 착각하셨나 봐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볼게요. 생일처럼 보내요. 생일처럼 좋게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소식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걱정도 좀 되고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소식이긴 한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소식 지금 각국 참가자들이 어제 새만금 야영장 철수해서 전국 8개 지역으로 분산이 돼서 지금 이제 숙소로 옮겼죠? 네, 128개의 숙소로 분산이 됐고요. 참가국이 156개국이고요. 그 참가 총 인원이 37,000명이 좀 넘거든요. 네. 수도권에 가장 많이 배치를 했는데 2만 명 정도를 배치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이런 지역들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이송도 거의 작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엄중하게 진행이 됐는데 경찰이 최고 비상령인 가포 요거 비상 발령을 냈고요. 경찰력이 1,85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교통관리 해주면서 이동을 다 지원을 해준 거고요. 네. 이동하는 데는 버스 1,014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숙소 128개를 정부가 확보를 했는데 주로 대학 기숙사 그리고 공무원이나 기업 연수원, 교육시설 이런 곳들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홈스테이도 모집하고 이랬었는데 네. 정부가 거긴 안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식사가 가능한 이런 공간들을 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 11일에 폐영식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모여야 되거든요. 폐영식 때는 K-팝 콘서트도 있거든요. 장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확정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국에 퍼져 있는 37,000명 정도가 다시 또 서울 상암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여기죠, 상암 오후 네. 7시고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대란은 좀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예측이 돼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사내에서 금요일 날 어떻게 좀 빨리 탈출해야 되지 안 그러면 퇴근을 아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좀 곤란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대학 기숙사로도 가고 뭐 연수원 지금 얘기가 나오고 대형 교회로도 갔더라고요. 이게 워낙 촉박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도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서울대학교 윤승용 총장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잠깐 보실까요? 네, 읽어보면은 잼버리 대원들 753명이 갑자기 우리 대학에 배정이 됐다. 휴가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총출동을 해서 군부대에 비상훈련 하든 막았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도착 시간이나 도착 후 어떻게 방배정을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11일까지 머무는 동안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면 이제 SNS 내용을 보면 이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냐 문의가 와서 답을 했더니 이제 한 800명 정도가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뉴얼도 없고 이거 좀 기본적인 지침을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다른 곳에서는
참가자들이 엉뚱한 곳에 내렸다가 이 산이 아니래 이래가지고 다시 또 짐 싸고 이동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저기 지금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정부가 급하게 찾아가지고 배치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서울의 대형 교회도 이런 요청을 받고 원래 수련회 일정이 있는데 그 시설을 좀 내주고 이런 상황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솔자가 없이 이제 버스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참가자들만 타고요. 막상 내렸는데 아니어가지고 다시 이동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한 손님들이니까 또 어린 청소년들이고 네. 좀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경험을 보내고 좀 유종의 미를 거둬서 보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휴가철도 겹쳐 있고 갑자기 이렇게 막 추진이 되다 보면 불똥이 떨어진 곳이 있기 마련이니까 불만도 그렇죠.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경찰하고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숙소들을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기관이나 이런 네. 것들에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직원들의 이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인데 이게 뭐 공개적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익명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직장인들. 거기에서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전하고 한국산업은행 또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글에 나온 내용들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은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요 없으면 인원 조정해서 차출을 한다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자조적인 얘기도 있는데 인력 인솔하고 K-팝 공연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내가 춤춰야 되는 거냐 이런 글이 있는데 요건 아마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뭐 실제 공연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청 소속의 한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강제 차출 분위기다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또 이외에도 공기업 직원이 5분 대기 조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약 뭐 여행 예약한 것도 위약금 물고 뭐 휴가 포기하고 동원됐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왜 저들이 싼 거를 왜 우리가 치우고 있냐 이런 몰멘 소리가 좀 나온 것 그런 같아요. 불만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제 성일종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그 K-팝 콘서트에 BTS 출연 요청해서 좀 논란이 됐잖아요. 요건 좀 문체부나 국방부 입장 좀 나왔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문체부, 국방부 그러니까 정부 쪽이나 아니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좀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성일종 의원이 쓴 내용을 보면은 국방부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옛날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 이럴 때는 연예인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동원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압박을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반발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팬들의 여론을 정치권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브리핑에서 이건 소속사랑 의논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일단은 대회는 좀 잘 마치자. 잘 맞춰서 손님들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좀 묻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쪽이 그런 입장이 강하더라고요. 정부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김현숙 여가부 장관 뭐 경질론이라던가 뭐 여야에서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혹시 조치를 취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그런 책임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행사를 어떻게든 잘 맞춰야 된다. 잘 마치고 특히 이번 행사가 뭐 부산 엑스포라든가 다른 국제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회는 이제 당장 현안 질의를 할 거거든요. 바로 8월 임시국회 때 행안부, 여가부, 문체부 이제 세 개 부처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임위들을 열어가지고 이제 책임을 따져 물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정부 쪽 관계자들의 이렇게 익명 보도를 보면은 여가부에 대한 감찰을 할 거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죠. 왜냐면은 투입된 예산이 1,100억 원이 넘거든요. 거의 1,200억 정도 되는데 네, 맞아요. 이게 앞서서 일본 잼버리에 쓰였던 것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화장실 왜 이렇게 더러워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예산 좀 중간중간 따져보는 내용 보니까는 아까 1,17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방역이나 청결, 폭염 대비 예산이 한 1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더라고요. 네, 보니까. 6%밖에 안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청소 관리 비용 이거 4,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여가부가 실무를 맡았는데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그 일지들 있잖아요. 네. 자료 내라고 했는데 그 제출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그 감사원의 감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랑 좀 맞춰가지고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계륵 같은 그런 부처잖아요. 그렇죠. 7글자의 이제 공약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핵심 공약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하고 싶었지만 야당에서 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돼가지고 국회를 거쳐야 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여론을 좀 다시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C 출연해가지고 여가부 없었으면은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나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여가부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줄타기랄까요? 이제 책임은 묻되 여가부를 없애면 안 되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도 묻고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여가부도 없애야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목적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소식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판이 또 파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이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도 변호인 선임 문제가 계속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때 법정 부부싸움 네.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일단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난달에 문제가 됐을 때는 해광이 원래 쭉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여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해임을 신고를 했고요. 네. 근데 또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서로 본인은 부부간에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법정에서 이걸 가지고 좀 싸우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결국 재판이 안 됐죠. 파행이 네. 돼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변호사 해임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일단 해광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부부 사이에 좀 입장을 정리를 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의뢰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 소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가족들이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인이랑 하겠죠. 근데 부인은 당신들이랑 못해요.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해강 입장에서는 변호를 하기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하고 지금 안 나온 상태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덕수라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나와가지고 일단 검찰하고 좀 그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재판에서는 이른바 법정 부부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검찰이랑 변호인이 충돌하는 그림 모양새가 그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덕수 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검찰 쪽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덕수는 이제 재판에 참여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쭉 이렇게 그 사건을 살펴본 변호사가 아니다.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국선 변호인 통해 가지고 재판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덕수 쪽의 변호사가 이제 김영태 변호사인데 아니, 멀쩡하게 나와 있는데 왜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요. 이거는 심각한 침해다 이렇게 맞서면서 네. 이 공방이 벌어졌고 또 한 번 휴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덕수 측 변호인은 나왔는데 이제 국선 변호인이 뭐 차라리 선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러고 약간 이제 한 차례 1라운드가 이른바 1라운드가 벌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덕수 측 변호인이 재판장 기피 신청서를 내요. 그건 이제 이 재판부하고는 같이 못하겠어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내는 게 증거 의견서를 냅니다. 증거 의견서. 이거는 검찰의 증거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데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이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재판이 제일 주목을 받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렇죠. 네.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연결 안 돼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검찰 진술에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법정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죠. 네. 법정에서 말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텐데 그 얘기를 이제 듣기 위해서 다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이 상태인데 재판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최종 입장이 맞습니다. 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 쪽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덕수 쪽 변호사는 요거 신뢰를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한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변호도 못 하겠다. 그래서 아예 이제 사임서까지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검찰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덕수는 재판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덕수의 입장, 그러니까 아까 그 검찰의 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라는 입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맞느냐, 피고인 입장 확인해달라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가 피고인 입장이 맞느냐? 네,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이 곧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당신이 변호사냐 이렇게 검찰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당신. 네. 네. 검찰은 아니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좀 맞받아치면서 또 고성이 오가고 결국에는 또 재판이 파행이 됩니다. 아, 그럼 뭐 이외에도 뭐 검찰이 뭐 미션을 보고 받고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을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미션. 네, 아. 김 변호사는 미션 얘기하는데도 놔두겠느냐 이렇게 좀 재판부에 항의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또 한 번 이 변호사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다음 재판은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전 부지사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 문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덕수라는 법무법인의 이 김영태 변호사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도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기사 보고 또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냥 보니까 왜 덕수가 나왔는지가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변호사랑 또 이제 관계된 법조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럴 때 변호인단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익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이 몰리기도 한다랍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실제로 실무를 하고 또 재판을 쭉 이어나가는 건 한두 명의 변호사거든요. 그 변호사가 해광의 변호사였던 거고요. 요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던 거죠. 덕수는 포함은 돼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재판에는 17명의 변호인이 있었대요. 아, 그리고 법인도 4개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덕수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해광이 빠지게 되니까 덕수 쪽에서 참여를 하게 된 거고, 이 덕수는 그 김영태 변호사하고 예전에 이제 그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했던 인물이에요. 네. 두 사람이 같이 차린 그 법인이고요. 네. 그 김영태 변호사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을 맡았던 그런 변호사예요. 아. 민변에서 활동을 한 적도 네,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력들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런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그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이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앞으로 나오게 될 진술이, 물론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진술이 이쪽으로 좀 기울어지. 기존 그 검찰이 이제 내놓은 증거와 일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이 김영태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 덕수에서 내놨던 의견서에 대해서는, 증거 의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몰랐다는 입장인 네,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좀 추정이 되고, 그리고 덕수 쪽 변호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의견을 맞춰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광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향 자체는 해광 쪽으로 좀 가는 건데, 또 해광이 맡을지 안 맡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네. 검찰이 징계 청구했다고요? 김영태 네. 변호사 대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뭐 당신이라고 하고 또 이제 재판정에서 좀 고성이 오가고 이런 과정을 문제를 삼은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막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뭐 당신이라고 변호인이 검찰을 좀 자극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검찰도 뭐 미션 받고 왔냐 이렇게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일반적이지 네. 않고, 그러니까 양쪽 다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이 물론 이제 청구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변협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 저는 그래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 한다 그러면은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 변호사가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나한테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협에 요청하는 경우는 있는데, 검찰이 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재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례적이고 좀 특이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잠시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환 변호사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했다는 소식 들어왔죠. 네, 지금 그 방통위의 구조가, 그 방통위의 구성이 다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위원장 후보자도 아직 인사청문회를 이제 오는 18일에 할 텐데 네.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가 이제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인데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여권 춘천 인사만 2명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총 5명이거든요. 그중에 2명 여권 인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찬성해가지고 가결이 됐고요.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의원이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3인 체제인데 불참을 하고, 그러니까 여권 추천인 2명만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결이 그렇죠. 된 거죠. 이제 어차피 그 가결이 될 거라고 보고 불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기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 추천이 되는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여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박문진이나 아니면 KBS 이사회 모두 지금 현재는 야권 성향의 그 인사들이 더 많은 상태인데 네. 이걸 점차 바꿔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네. 다음 소식은 두 달 후죠.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치러지는데 지금은 자리가 공석인 거고, 구청장 자리가 공석인 네. 거고, 이전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은 그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검찰 수사관이었고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로 가서 특별감찰반에서 네.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결국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폭로를 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혐의를 감찰해야 되는데 무마를 시켰다. 네.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면서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폭로를 하니까 당연히 청와대에 계속 다닐 수 없었겠죠. 네. 그만두고 유튜브 활동을 하거든요.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20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제 그 당시로 보자면은 그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조국 전 수석,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야권 말고 지금의 여당으로 입당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21대 총선에 강서을에 출마했는데 떨어지고요. 네. 2022년에 강서구청장이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때 이제 공천을 줬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때도 이미 1심 징역형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아, 징역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천을 준 거예요? 그렇죠. 확정은 아니고 1심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을 줍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서구는 그냥 들으셔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보수정당에게는. 이 보수정당 구청장이 나온 게 12년 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를 보면은 가불병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민주당 텃밭이네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강서구청장은 그 국민의힘이 됐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신승을 거두죠. 그러다 보니까 2.61%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두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 원심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직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네. 지금 광복절 특사에서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그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구청장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후보가 좀 마땅치 않은 상태예요. 아,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런데 이 사면을 받게 되면 이제 8.15 광복절 사면이 되겠죠. 네. 사면 복권이 되면은 10월 달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신 후보로 나오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사면 복권 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도부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명분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궐이 생겨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또, 다시 복권시켜가지고 내보낸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민주당 검증위 같은 경우는 후보 검증 과정 돌입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어제 결론 내려고 했는데 이게 8월 중순으로 연기됐다고요? 근데 좀 천천히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좀 무공천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아, 근데 확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민주당에서는 이걸 확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도 소위 말하는 텃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잘못해가지고 나온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제3정당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금태섭 전 의원하고 뭐 정태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지대 정당을 만들었는데 요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요 성향들을 보면은 금태섭 전 의원이 원래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보수 그 국민의힘 성향이 더 가깝다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나오고 삼정당 나오고 민주당 나오면은 2대1 구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너무 쉽고 국민의힘한테 너무 어려운 선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전략 공천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천천히 후보를 내자, 좀 좋은 후보를 내자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약간 뭐 13명, 민주당에서 13명 후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과열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만큼 네. 후보가 많은 건가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리한 선거라고 보니까 이건 이제 공천만 받으면 구청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후보 공모에 13명이 지원을 한 상태고, 근데 지도부는 조금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도 따로 물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박빙인 지역이라면 빨리 후보를 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도 시키고 이름도 알리고 얼굴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만 잘 고르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청장 선거가 그렇게 막 주목을 받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 총선 앞둔 시점에서 어쨌든 보궐선거니까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요런 게 있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사실 양당 모두 수도권에서 우리 어려울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엄살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진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항상 가장 정확한 민심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거의 유일한 이제 수도권 선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1년 전에는 이겼던 지역구잖아요. 네. 그런데 1년 후에는 진다. 이렇게 돼도 좀 비교가 명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없는 선거다. 이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김기현 의원은 뭐 지역구도 아니다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울산 쪽에 구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지방선거 때. 근데 김기현 대표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구의원 선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좀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런 거 선거 하나가 이 민심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또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자기 거였다가 내놓을 수도 있으니 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셈법이 좀 복잡한 게 안 내놓으면 어떻게 보면 평가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득표를 받아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이제 또 삼정당이라는 변수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문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 털어보는 시간 명랑 핫토크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근데 이거 뭐 성민입니다. 지난주에 진행자분 안 계셨을 때 네. 코너 이름이 바뀐 것 같던데 뭐. 김상호 부장님께서 아, 여의도 검객 뭐 그거. 청년 검객으로 바꾸자 맞다, 맞다. 하셔가지고 네, 뭐. 청년 검객 식탁상으로 저희한테 검객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김성우 국장님이 뭔가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아, 검객으로 할까요? 그러면 핫토크로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뜨거운 핫토크로 갈까요? 네. 아, 이제 저 아까 빈센트님이 잼버리 뉴스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라는 말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많은 논란과 뉴스가 될 줄 정말 몰랐고 좀 창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많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준비가 덜 된 세계 대회는 이때껏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B1A4 노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러니까 되게 이런 오래된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욕을 할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서 네. 정말 저는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을 보면서 속에서 진짜 울분이 막 이 정부나 전 정권 뭐 현 정권 할 것 없이 이 정권을 떠나서 이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국제 대회를 잘 진행을 못했나 싶기도 했고 그 1,100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운영비 등으로 이제 740억 써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언론에 보면은 이제 외유성 출장에다 아니다 하는데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당 한번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무원 한 명당 보통 해외 출장 가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10명이면 한 5천만 원입니다. 나 100번 갔다 하면 50억이에요. 그 50억도 물론 큰 돈인데
뭐 50억 쓸 수 있다고 쳐요. 그럼 740억 중에 50억 썼다 치고 그럼 나머지 그 600억 원의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냐 운영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대회를 일단 끝마치고 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박소민 전 최고는 네. 저는 이제 사고 친 건 정부인데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사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친 건 정부고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정부의 준비 미숙인데 지금 뭐 BTS까지 소환되고 아이돌들이 예정에 없던 공연들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좀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갑질로 볼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뭐 성일종 의원은 본인이 뭐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여당의 정책위 의장까지 하셨던 분께서 글을 올려서 국방부가 뭐 BTS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봐도 엄연한 뭐 공권력의 약간 횡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군복무를 하다 보면 뭐 연습할 거나 이런 기회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제반의 이 가수들의 사정이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약간 잼버리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으로 파행에 치닫다 보니까 이걸 긴급하게 수습하려고 왜 이 폭탄 해체반을 케이팝 아티스트들에게 시키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가수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온 그 수많은 국제 청소년들에게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제가 이제 저도 아니 이게 무대에 따라서 동선도 달라지고 좀 연습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어르신들이 너무 가벼운 일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도 나고 그랬더니 누가 암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를 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케이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 세대 간의 생각도 좀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데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건 아닌가. 또 이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이 오신 손님들을 좀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되니까 우리의 대표 주자가 누굴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방식들이 이제 좀 지금 좀 맞나 틀린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아까도 좀 얘기했던 대로 잼버리 대회 끝나는 대로 이제 준비부실 책임을 나누겠다 가리겠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벌써부터 좀 전 정권 얘기도 나오고 좀 현 정권 얘기도 나오고 이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좀 공방으로 번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책임에 있어서 뭐 현 정권과 전 정권에 저는 다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책임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탓하는 것은 글쎄요 뭐 적당한 것 같진 않고요. 근데 다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운영 부족, 운영 미숙과 준비 부족인데 일단 운영 미숙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폭염, 뭐 다습한 거, 간척질하는 이 상황들은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수죠. 네. 물론 상수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렇다면 과연 기본적인 조치를 다 취했느냐. 예를 들면 거기가 이제 4만 3천여 명인가요? 그 잼버리 대회에 오는 분이 그 새만금 부안군 인구가 한 4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 간척지에 4만 3천 명 그러니까 부안군 인구에 해당하는 그 인구 굉장히 많은 인구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그 새만감이 하나의 10 며칠 동안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급수시설, 폭염을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 과연 1년 동안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직이 공동조직이와 어떤 현 정부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지난 6년간 충분한 준비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00억 도대체 어디다 집행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왜 하필 새만금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전 정권의 책임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뭐 전 정권 탓이니 현 정권 탓이니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망신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어쨌든 뭐 정권 탓을 넘어서 이 전반적인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컨트롤하는 주체가 제대로 역할을 좀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뭐 여가부가 주무부처로 들어가고 문체부, 행안부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조직이 좀 확대 개편이 됐었어요. 3월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인력풀이 그만큼 늘어났다면 더 준비가 잘 됐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 다 좀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주무부처라고 하는 여가부 장관의 발언들은 굉장히 좀 어디 달나라에 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우리 정부가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잼버리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산 엑스포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아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 것이냐 이런 그 여가부 장관의 인식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 여가부 장관이 그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이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지적한 것들이 꽤 많아요. 뭐 네. 폭염 대책, 뭐 아니면 뭐 해충 방역, 그리고 또 코로나 감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냐라고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호언장담을 한단 말이에요. 준비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이상민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여가부 장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 답사까지 갔던 이상민 장관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주무장관인 여가부 장관이 도대체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다 총체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책임 소재를 저는 분명히 따져야 되고 이 문제 뭐 감찰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이게 단순히 지금까지처럼 이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하급 직원들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 일선 공무원들만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건 장관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수준의 참담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반 시설을 전 정권에서 이제 역할을 했어야 한다. 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전임 정부 책임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제가 오늘 뭐 언론사의 사설을 보다 깜짝 놀랐던 게 그 샤워장 급수 시설을 올 3월에 끝냈다고 그 발주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6년의 준비 기간 동안 뭘 했냐. 그리고 아까 박성민 전 최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여가부 장관을 향한 이제 질의했던 그 의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가부 장관 전 분명히 질책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질의했던 그 의원님도 사실 그 준비 기간 6년의 준비 기간 동안 청와대 지역균형 발전 비서관실에서 근무하셨었고 전북도 부지사신가요? 그 기간에 부지사 역할도 하셨었고 분명히 이분도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 전북도에서 집행해야 할 이 잼버리 대회에 분명히 실무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북도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지난 6년간 뭘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임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전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계속 정쟁화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는 그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평창 올림픽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임 정부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제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단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제 인수인계를 사실 제대로 못 받은 게 많았죠. 왜냐하면 정권이 탄핵이 됐고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취임하고 9개월 만에 이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했던 상황이라 되게 암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들을 설명하시던데 일단 청와대 사회수석 중심으로 TF를 꾸려서 매일매일 일일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감찰을 할 때 도대체 이 정부는 누가 컨트롤 타워였으며 점검회의나 뭐 지시사항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제대로 점검을 누가 했냐. 지금 보면 사실 다 디테일들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화장실 시설.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가 언젠데 지금 국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음식 상했다 그러고 화장실 못 쓰겠다 그러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저희는 심지어 올림픽까지 치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이 책임자들의 무능 이런 걸 따져 물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그때 보면 이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각종 TF를 운영하면서 대통령께 계속해서 보고도 드리고 비서실장 주재로 계속 소회의도 하면서 점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는 탓하고 싶으면 저희도 박근혜 정부 탓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럴 게 뭐 한두 개였겠습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정쟁화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경향신문인가요? 그쪽과의 통화에서 이 운영 미숙을 지적하니까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행사다라는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되게 우픈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정부에서 전 정권실을 찾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만 하면 문재인 정부, 뭐만 하면 전 정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사실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여가부,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 조직위의 하나였고 주무부처였던 여가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 감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근데 다만 그러니까 여가부가 이제 여가부의 주요적인 정책, 뭐 여성 정책이라든지 가족 정책, 뭐 남녀 평등에 관한 정책을 잘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를 폐지하자. 그리고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하셨으니까요. 그랬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잼버리 대회를 가지고 물론 여가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여가부 폐지로 가는 거에는 저는 좀 일단 반대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가부 폐지는 이제 여가부의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잼버리를 잘 못했다라는 것을만 가지고 여가부 폐지는 그 논리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습관적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여가부라는 이 부처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모든 사안들을 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뭐 일각에서 나오는 여가부 폐지론이 여가부라는 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 장관을 사퇴해야 된다. 여가부 장관은 또는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으면 차라리 저도 쌍수 들고 환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행안부나 아니면 사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참사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때다 싶어서 습관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꺼내드는 거는 되게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폐지가 거론됐던 장관을 줌으로 앉힌 게 문제다. 이런 시각도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정말 중요한 대회였으면 이 주간부터 좀 더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어가지고 이제 뭐 의견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각 부처마다 역량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여가부가 이러한 세계 대회를 치러본 경험도 없고 사실 여가부 공무원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잘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다음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 얘기하셨는데 IOC라든지 올림픽의 조직위가 이 잼버리 조직위하고의 또 역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스카우트 연맹과 IOC 간에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이 이 잼버리 역사 100년 동안에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는 처음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려서 이제 대한민국을 비판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이 무능에 우리가 정말 공직사회가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뭐 다 필요 없고 화장실 샤워실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뭐 이런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더러워서 못 쓸 정도로 지금 뭐 변비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푸세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포세식이었다고 있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근데 저도 이제 군에서 공사장교를 해봐서 아는데 그 예산 투입해가지고 충분히 깨끗하고 정말 쓸 수 있는 이동형 화장실 다 구축할 수 있었는데 그럼요. 네. 도대체 그 예산 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덕수 총리도 보면 뭐 지시를 몇 번이나 뭐 하고 뭐 심지어 대통령도 나서서 본인이 명예 총재니까 뭐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까지 하신 멘트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달 동안 사실 저는 몇 달만 준비했어도 그런 위생 문제 이런 거는 충분히 다 대비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놀랍고 심지어 현장 점검이다 뭐다 하면서 미리 사전에 다 답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특히 고위직들은. 그렇죠. 뭐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도 7월 말쯤인가요? 직접 가보셨더라고요. 가서 설명도 듣고 시설도 보고 이상민 장관도 현장 답사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도대체 그분들은 뭘 본 건가 싶더라고요. 현장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 뭐 더위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이런 기본적이고 디테일한 질문들을 왜 제대로 그 누구도 챙기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혁신위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내일 이제 이게 연기가 돼서 내일 이제 대의원제 손질 골자로 한 혁신안 내놓을 것 같던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되게 좀 첨예하죠, 사실은. 지금 많이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뭐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네. 일단 좀 날이 서 있어요, 혁신위에 대해서. 혁신위가 설화를 통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혁신위에 대한 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좀 사라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혁신을 응원하던 분들도 좀 돌아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발표했을 때 결국에 그 혁신안이 좀 힘을 얻으려면 지도부가 그거를 통과시켜주고 관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가능하겠냐 사실은 그런 시각이 일단 있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의 문제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아야 할 내용들은 사실 우리 당은 굉장히 뼈아픈 지점들, 뭐 약간 우리가 뭐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비판이나 뭐 윤리적인 문제, 당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하고 좀 전환적인 담론을 내놔주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대의원제 폐지는 전당대회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뭐 당원들의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향상시키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희는 전당대회가 코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현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에 이런 뭐 강성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했거나 또는 친 이재명계 의원님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혁신위가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일각에서는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갈등의 시작이 될 거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큽니다. 오히려 지금 날선 상태가 더 첨예하게 드러날 거다. 그렇죠. 지금 되게 불만이 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김용태 전 최고는 지금 뭐 제3자여가지고. 근데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전당대회가 멀리 있다. 거기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혁신위원회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도층의 지지를 확장시켜가지고 결국엔 총선 때, 선거 때 이 당의 어떤 지지층을 넓히는 게 이론적으로 혁신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 혁신안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총선 끝나고 있을 이 전당대회에 대한 그리고 당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이것을 굳이 혁신위가 끌고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총선을 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이 강성 지지층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로 저는 혁신위가 전락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왜 혁신위가 이러한 그 당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조장할 수 있는 것을 끌고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두 분이 이제 계속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시니까 이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공천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공천룰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지적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현역 기득권을 어떻게 깰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분명히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이 갖는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청년들에게 경선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선만 보장해줄 뿐 뭔가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싸워보기에는 너무 이 선거 제도라던가 이런 뭐 후원금 제도라던가 이런 틀 안에서 이미 정치 조직상, 정치 생리상 현역과 붙었을 때 신인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그것은 결국 물갈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새 인물 하지만 사실 항상 하던 사람들로 계속 선거를 치르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를 좀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좀 공천룰을 대폭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혁신위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기득권을 타파하는 방식이라면 어느 쪽으로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폐지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의원제라는 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권리당원들과의 표의 등가성이 뭔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퍼센테이지를 좀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제 권리당원들의 포션을 좀 높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면 될 일이지,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에 뭐 지역의 차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권리당원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좀 표의 대표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결국 대의원제는 이꼴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당내에서의 오히려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공천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혁신위가 건드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가 내놓는 안이 관철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남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는? 민주당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좀 아니, 뭐 이상한데. 민주당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대의원제 이제 폐지 문제가 네. 지금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의 등가성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해봤던 민주당 일반 당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에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표의 등가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의 자율적 기구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지역
간의 어떤 차별을 방지하고 전국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이 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글쎄요 좀 그 정당이 어떻게 걸어온 길을 바꿔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공천 룰은 저는 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는 제대로 시작된 것이 87년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라는 것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이 과연 직접 뽑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직접 뽑죠. 근데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정당이 이제 후보자를 추천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경선 과정에 일반 오픈 프라이머리든지 이런 데는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전략 공천이라든지 단수 추천하는 곳은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져 있는 당원들의 의사와도 동떨어져 있는 결국엔 당 지휘부가 지도부가 결정하는 그 후보에 의해서 그 지역 유권자가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표와 어떤 괴리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야지만 결국에 국회의원분들도 권력에 아부하고 어떤 국민이나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당 대표, 당의 최고위원들의 그런 권력자만 대변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보다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이 채택한 물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냐 클로즈 프라이머리냐 뭐 코커스냐 뭐 조금씩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유권자와 당원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한 표에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공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예. 공천이 돼야지 좀 더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혁신위 자체가 이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런 혁신위가 정말 효용성이 있는 건가? 이런 약간 그런 질문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제 외부 인사들을 모셔왔을 때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죠.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런 뭐 되게 뜻하지 않게 뭔가 사생활 논란이 벌어져서 굉장히 개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충돌 당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너무 세게 부딪히면서 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외부 인사를 데려오는 그 목적은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인물로, 새 인물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새 인물이 왔으면 새로운 행동을 해야 사실 새 인물인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행동을 하면 그걸 또 배척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아이러니를 저는 좀 이제 정치권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가 새 얼굴로만 승부를 보려고 했다면 결국에 이제 좀 새 얼굴에 대한 집착증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혁신위 같은 경우도 되게 당내 정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누구한테 지지를 얻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혁신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에 통과돼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도부에서. 그렇죠. 지도부가 받아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당내 정치거든요. 첨예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당에 굉장히 아픈 구석들을 찝어줄 수 있는 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 또 와서 했어야 오히려 혁신안의 내용 자체가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혁신위에 대해서 처음에 출범할 때도 그런 시각이 반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외부 인사가 많은 거 아니냐. 외부 인사들이 어떻게 이런 정치계의 생리나 뭐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낼 수가 있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방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한편 그래도 기존의 인물들로 하는 건 뭐 혁신의 대상들이 왜 혁신위에 들어오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계속 딜레마인 거죠. 저는 이걸 좀 이제는 솔직하게 끊어내고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곧 있으면 또 총선이고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영입인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당에서 키워야 제대로 정치에 대해 알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와 정당에서 큰 사람들 다 별로고 너무 다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가 또 부딪히면서 또 반반의 평가가 생길 겁니다. 이런 정치권의 새 얼굴 딜레마 이거를 저는 좀 이제 좀 솔직하게 내려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계속 민주당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 발언이 사실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신당 상당설 얘기가 나왔다가, 그거는 뭐, 국민의힘 각선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발언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 그 심평 변호사의 말씀에 언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당 차원에서 왜 명확하게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뭐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한 경고라든지 이걸 왜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평 변호사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김기현 대표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던 적도 있었고 본인이 계속 본인이 하진 않았나요? 어쨌든 뭐 멘토라는 어떤 그런 네, 지위. 본인은 이제 멘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안 하는데 계속 언론에 쓰고 뭐 본인 인터뷰할 때도 그런 직함들이 나가면 이 진행자들이 말하면 뭐 썩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으신 것 같고 거부하지 않는 거죠. 네. 느낌상. 그러니까 왜 그분의 발언에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이 흔들려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전당대회 할 때도 심평 변호사께서 전당대회에 마치 개입하는 듯한 후원회장이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 후보가 되면 대통령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탈당설을 제기하시기도 그렇죠. 하셨고요. 네. 끊임없이 왜 심평 변호사가 이 국민의힘을 흔드는데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매번 저 같은 사람이 쓴소리 하면은 총질한다, 뭐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던 분들이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꿀먹은 정말 이런 표현 쓰면 더 그렇죠. 하여튼 왜 다 조용해지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판을 흔드는 발언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 하셔야죠. 당연히 강하게 비판하시고 내가 뭐 하는 말에는 뭐라 총질이든 그러면서 뭐 총질이 아니라 이거는 진내 폭격이에요. 폭격하고 계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왜 당내 구성원들이 다 조용하고 계신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통령의 뜻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계속 이런 추측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원들 네. 사이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에서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대통령실이 고소 고발도 잘하고 여당도 굉장히 이 고소 고발에 능한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허위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신당 창당한다. 이거는 다음 총선 판도를 흔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되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당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다들 말씀을 또는 반응을 격하게 안 하실까? 다 들고 일어나야 마땅한 발언이고 되게 심평 변호사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논란 뭐 또는 홍준표 시장님의 뭐 발언이나 이런 당 내부 인사에 대해서 들이댔던 잣대보다 이분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되게 한없이 유하다 또는 그 잣대가 되게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멘토인가? 진짠가? 진짜 소통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 실세여서 제대로 다들 얘기를 못하는 건가? 이런 설이 또 난무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이제 신당 창당설 얘기가 나왔을 때 여권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뭐 이게 신당 창당설이 대통령 선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풍문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풍문으로 많이 돌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현실성 없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께서 당을 장악하셨고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러한 분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당 물론 이제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면 이제 창당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창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약간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보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론의 반응이라던가 사람들의 반응을 좀 판단해보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먼저 나서서 행동대장처럼 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약간 일종의 여당을 향한 또 시그널을 이런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완전 허구고 이러면 뭐 저도 할 말 없겠지만 근데 이 심평 변호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참패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신당 창당을 고려한다라는 게 나온 건데 이게 본인 말로는 여당의 의원한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 근거 없는 그냥 아예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로 발언을 하신 게 아니라 네. 본인은 여당의 의원한테 전해 들은 결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라는 거니까 약간 이게 좀 부자연스럽기는 한 거죠.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앞으로 신당이나 공천 관련해서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전남 순천에서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빈센트님이 춘천에 비 온다고 하셨는데 빗길 사고가 아닌가 추측이 좀 되고요. 끝까지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무사히 대회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내일도 낮 12시 30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y heart is forever yours. Not a word
for you, and the stars keep burning for you. Baby, I'm your prisoner. Can't wait 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트로옹 씨, 그녀가 떠나자마자 호이 하이퍼볼릭 사인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아빠한테 말하면 내가 후원해줄게. 그는 매년 학교에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학교는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멈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영원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을 뒤로 당겨주세요. 왜 자꾸 내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요? 만약 당신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막히게 될 것입니다. 저번에는 나 덕분이 아니었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돕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노력합니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단의 꽃을 죽이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나요? 그냥 나야. 전생에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후 계모가 나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다. 그녀는 나와 히스테리적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아프다고 말했다. 우리는 비슷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나는 내년에 광둥성으로 혼자 도망쳤다. 나는 문 바로 앞에서 냄새나는 물이 흐르는 임시 주택 지역에 살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새끼 고양이만큼 큰 쥐들이 노골적으로 침대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큰 배를 가진 남자들은 매일 셔츠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배고픈 눈이 콧물처럼 나에게 달라붙었다. 나는 공장에서 노동자, 드라이버로 일하면서 생애 첫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육 강좌에 등록하고 영업으로 전환하세요. 나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강요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내 기억력은 아주 좋다. 나는 모든 제품 매개 변수를 기억합니다. 나는 모든 고객의 질문에 거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에서 하모니 지역 영업이사로 승진한 후 12년 동안 회사의 운영이사로 근